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의 남유고입니다. 제가 해마다 울산 남구청에 가서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 수능이 190일 남은 오늘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영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버벅대네요. 실제로 이제 수능이 한 190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학교를 매번 등교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긴장감도 늦출 수가 없을 거고 공부의 몰입도가 조금 이제 다른 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부터 수능 때까지 수시나 정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제가 한 7월 말쯤이 되면 또 이제 울산에 내려와갖고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가 되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꼭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이제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될 거고요. 이 대학 입시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맨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약간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불안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1학기라는 이 시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단축이 됐죠. 이제 5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의 간극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이건 어찌 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한 50만 명 가까이가 될 텐데 이 친구들 모두 다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이런 하나의 이슈가 있고 두 번째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수능이 12월 3일이죠. 그리고 수시를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수시에 조금 더 몰입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나는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쓸 거냐 논술을 내가 최소한 한두 장을 쓸 거냐 이런 고민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수능 때까지 초지일관 수능의 목표 점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둘 다 놓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떤 걸 내가 주력으로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야 지금 이제 6월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5개월,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별고사는 언제 준비할 게 좋을지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몇 점까지, 몇 등급까지를 맞아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두 번째에 있는 내가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이거를 찾는 방법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걸 기본적으로 찾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 작년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본 건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비해서 수능은 한 3주 정도 연기가 됐어요. 실제로는 2주가 연기됐다고 발표를 했지만 원래 계획상으로 작년보다 일주일이 늦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3주 뒤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벌써 5월 말이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과거 시점, 작년 시점으로 되돌리면 지금 작년 고3들은 4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시간이 더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는 사항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6월 초에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6월 18일 날 이제 첫 번째 모의평가라는 걸 시험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이제 3월 달 학력평가는 시험지를 학교에서 배부받아서 혼자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4월 달 모의고사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모의고사를 이미 한번 보셨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시험은 6월 달에 있는데
이게 한 달 보름 이상은 남아 있구나라는 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월달 학력평가를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적표가 다음 주쯤 되면 성적표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학력평가의 의미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학력평가를 봤을 때도 이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갑자기 극도의 긴장감이 와서 국어 시험지를 처음 받아드는 순간 이 시험지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또는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고3에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다 보니 극도로 긴장감으로 인해서 시간 안배를 제대로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텐데 우리가 첫 번째 학력평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습 게임이에요. 그죠? 연습 게임을 다른 말로 돌리면 연습은 실전과 달리 전혀 실제로 대학을 갈 때 점수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는 시험을 못 보면 큰일 나요. 특히 어떤 친구들이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친구들은 이 내신 성적이 대학을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시험이죠. 근데 이제 4월 학력평가는 이 시험은 12월 3일 날 보는 수능을 연습하기 위한 한 번의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험은 그냥 내가 국어는 시간 안배를 제대로 했나? 수학은 영어는 탐구는 이 시험 범위를 주어진 시간 안에 기본적으로 제대로 시간 안배를 풀었는지를 연습해보고 내가 여기서 연습을 하고 났더니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혹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든지 적게 모자랐든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다음 시험을 볼 때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실전에 가깝게 맞춰 나가는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시험 성적표를 다음 주쯤 제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적표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연습 게임의 성적은 실제로 대학을 들어갈 때 점수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니까 내가 이번에 국어를 4등급 맞았어. 이렇게 고마면 될까?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제가 조바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실제 내 성적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특히 잘 본 친구들이요. 이번 시험은 여기 밑에 써 있지만 재수생들이 응시를 안 했어요. 실제로 수능을 보게 되면 약 30%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재수생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재수생의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1년 더 공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요. 재수생은 고3과 달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 안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년을 더 공부하는 6, 7, 8, 9 이 하위권의 재수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4월 달에 받았던 이 모의평가를 그대로 실력을 유지하게 되면 원래 성적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 시험에 내가 국어를 1등급 맞았어. 수학을 요번에 2개밖에 안 틀렸는 걸 나는 수능 때도 1등급은 반드시 확보할 거야. 이런 자만심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 거꾸로 또 돌려서 시험을 못 본 친구들도 내가 이 시험은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요번에 틀렸던 걸 다시 점검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건 지금 요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맨 오른쪽에 아직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시험에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의 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는 추정을 한 결과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저희 메가스에서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국어가 95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작년 수능보다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겠죠.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얘기고 그리고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조금 쉬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학력평가라는 건 수능의 난이도랑은 연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그래서 내 시험 결과가 뭐다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능의 난이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예측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데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쯤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19학년도 수능, 이거는 재작년 수능이에요. 재작년에 국어가 1등급이 84점이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이 시험이 어려웠냐라고 질문하면 이걸 과거로 되돌려 갈 수가 있어요. 여긴 지금 적어놓지 않았지만 2018학년도 수능에 국어의 1등급은 94점이었어요. 94점이었고 이 밑에 있는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은 92점이었거든요. 1등급 커트라인이. 그럼 평가원에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어라? 수학은 92점, 92점 고르게 냈는데 국어가 94점으로 내면 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국어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음에 욕심을 낼 때는 이 국어 시험을 한 문제, 2점쯤은 어렵게 내면 국어와 수학의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면 국어를 그 전년도보다 조금만 어렵게 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2019학년도 수능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냈더니 조금만 어렵게 내겠다고 분명히 출제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지문이 길어졌었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84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는 완전히 불국어였다라는 얘기죠. 국어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또 다시 하겠죠. 이렇게 국어를 조금 지문 길이를 길게 내다 보니 국어를 아이들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다시 쉽게 내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를 딱 봤더니 이제 국어가 92점 근방으로 왔어요. 그죠? 그리고 수학은 변함없이 92점이에요. 근데 수학이 84점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실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이 어려웠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진짜 잘한다는 친구는 누구냐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요. 그래서 1등급이 88점, 1등급이 84점이었던 재작년, 작년에 수능을 만점, 수학을 만점 받은 나영의 친구들은 만점자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84점으로 1등급이 떨어졌는데 그럼 뭐가 어려워진 거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30번으로 대변되는 문제가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2년 동안은 정말 어려운 30번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대여섯 문제의 난이도가 골고루 어렵게 나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지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결과가. 그럼 올해 이제 평가원은 다시 또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라? 91점, 92점 이렇게 국어와 수학 가형의 난이도는 일정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계 입장의 아이들을 보면 어라? 두 개 시험은 이제 변별력이 일치하기 때문에 국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수능 시험이 아니야. 수학 가형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시험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과 친구들을 보면 국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불리한 시험이에요. 작년 수능은 왜요? 수학이 최고점하고 16점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국어를 잘하는 애 비해서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이제 다시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는 수학 나형을 조금 쉽게 내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일 겁니다. 국어를 어렵게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국어를 어렵게 내려고 하면 따라서 모두 어려워져야 되죠? 수학 가형도 어려워져야 돼요.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수학 나형이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국어랑 수학을 모두 다 어렵게 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어떤 게 더 손쉬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자로 말씀드린 게 더 쉽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올해 수능은 수학 나형이
두 문제쯤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수능 난이도보다요? 작년 수능 난이도보다. 이건 저의 예측이에요.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너무 이걸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재 수능은 한 8점 정도 빠지는 1등급을 평가원에서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능을 꼭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해 어떤 친구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울산 남구에 있는 친구들이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성적이 정말 좋아서 서울대를 쓸 수 있고요, 연대를 쓸 수 있고요, 성균관대를 쓸 수 있고요, 서강대를 쓸 수 있고요, 중앙대를 쓸 수 있어요, 경희대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6장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6장을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6개 대학교는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럼 여기 지금 빠져있는 대학교가 있죠.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도 있어요. 홍대도 있고요. 부산대도 있어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시에서는 수능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질문하면, 수시에서는 4과목의 수능 성적을 모두 다 요구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수능을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부산대도 보면 문과는 3과목을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요, 이과는 2과목을 요구해요. 고려대학교는 물론 4과목을 반영하기도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 고려대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4과목 요구하는 대학교가 의대를 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역별 점검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수능은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탐구도 있어요. 4개 영역이죠. 4개를 모두 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는 나는 의대를 쓸 거예요. 수시에서. 아니면 정시에서도. 이러면 대다수 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4과목을 반영하거나 정시에서 모두 다 4과목을 반영해요. 그럼 수능을 4과목을 모두 다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수시 관점으로 보면 고려대 정도가 4과목을 수능 최저를 반영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럼 그 친구들은 수능 4과목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는 수시로 대학 갈 친구야 라고 생각하면 4개 중에 3과목을 반영하거나 4개 중에 2과목, 4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4과목 중에 2과목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교를 쓸 건데, 4과목의 수능 최저가 2개 등급의 합이 5야 라고 하면,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 이렇게 맞추거나, 하나는 1등급, 하나는 4등급 이렇게 수능 체제를 맞추면 되겠죠. 그럼 그 나머지 2개 과목은요? 그 나머지 2개 과목은 성적에 구애받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그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9등급, 9등급, 99 이렇게 받아도 돼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2개 5등급을 요구하는 수시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꼭 수시에서 붙을 수 있는 나의 기본적 스펙, 내신이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친구면, 수능의 영역을 바라볼 때는 내가 진짜 잘하는 과목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정시까지 염두에 두거나 의대나 고대까지를 쓰려고 하면 수능 최저가 아니라 성적을 모두 다 올리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죠. 이걸 관점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가 국어는 여기 4등급 맞았고요, 수학은 2등급 맞았는데, 우리가 4월 학력평가 성적표를 나중에 받게 되면 등급 옆에 또 뭐가 써 있냐면 100분이라는 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1등급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백분위가 100에서부터 96 사이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1등급이라고 해요. 물론 때에 따라서 백분위가 95인 친구도 1등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백분위를 94 맞은 어떤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수학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그럼 이 친구는 1등급으로 올려가는 데는 백분위가 2점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국어라는 걸 4등급 맞았는데 백분위가 65예요. 그럼 참고적으로 백분위가 4등급이라는 얘기는 백분위가 60부터 이게 최저점이죠. 최고점은 76점이에요. 백분위 76부터 60 사이에 있는 애들을 4등급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65에서 76, 77이 돼야 3등급으로 올라가요. 그럼 이 백분위가 여러분들 뭔지 알 테니까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2명을 제껴야 얜 등급 하나를 위로 올릴 수 있어요. 반면에 수학은 2명만 제끼면 내가 등급이 하나가 올라가요. 그럼 내가 만약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교를 쓸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개 예를 들어서 4등급을 요구해요. 근데 내가 국어를 여기서 수학을 2등급 맞았는데 얘를 1등급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한 과목을 3등급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게 문제 하나만 더 맞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전략 과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거 등급을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공부는 내가 오늘 공부를 한 걸 무언가 어떤 단원, 어떤 분야를 공부를 마스터했다라고 해서 내가 수능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오늘 열라 공부를 했는데 그 단원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서 안 나와. 이러면 내가 오늘 공부한 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오늘 열라 공부를 했어요. 5월 달에. 근데 12월 3일까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죠. 12월 3일까지 담고 있어야 되는데 제기랄 11월 말에 그걸 내가 잊어먹었어. 그 수능 고사장에 12월 3일 앉아갖고 무언가 문제를 딱 풀려고 하는데 아씨 이거 5월 달에 분명히 공부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 이걸 우리는 까먹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그 공부한 게 도로함이 타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를 모든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부는 수능 관점으로 보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관점으로 보건 제일 중요한 고3의 책무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점이라도 더 맞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맞으려고 하면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요번에 한국사 시험을 봤는데 한국사에 완전히 고대 시대에 해당되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 단어는 시험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 다 맞았어. 이러면 내가 지금 다 맞은 단원을 오늘 내가 또 공부를 해요. 그럼 성적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적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이렇게 무언가 문제를 쭉 보다 보니까 이번에 조선 전기에 나왔던 제 고려 후기에 나왔던 이런 문제를 틀렸어. 그럼 이 틀렸던 걸 공부해야 성적 상승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내가 부족한 부분, 틀린 부분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럼 학력평가를 봤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오늘 문제를 풀었더니 이 문제는 확실히 아는 문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 단서 하나가 붙어야 돼요. 이건 내가 12월 달까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유형의 문제는 다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맞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면 다시 공부를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불안감이 누구나 다 생겨요. 여기 지금 다 맞았는데 이 단원은 내가 나중에 한 번쯤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점검을 언제 해야 되지? 이 점검은 여름방학 때 한번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단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 8월 달에 나의 학습 계획에다가 담아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질문하면 요번에 학력평가를 봤을 때 틀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틀린 것 중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반복을 언제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놓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이 확실하게 아는 걸 다시 언제 반복을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나머지 틀렸던 문제를 쭉 추려서 그 문제 중에 확실하게 내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내가 만약에 오늘 해결을 했어요. 오늘 해결을 하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 시점을 또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야, 이 부분 내가 자주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럼 한 달 뒤에 또 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건 아, 이거는 내가 오늘 확실하게 한번 마스터를 했으니 이거는 9월 달쯤에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9월 달로 무언가 일기장에 이건 다시 한번 반복하기 이렇게 무언가를 잡고 만들어 놓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력평가를 여러분들 본 거 3월달, 4월달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 시중에 문제집 되게 많잖아요. 뭐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현우진 선생님 문제든 김동욱 선생님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뭔가 풀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을 잘하고 반복을 언제 할 거고 오늘 공부한 건 내가 틀렸던 것 중에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해결하는 걸 무엇보다 지금 작업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지금 당장 내가 수능 때까지 몇 점 맞을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긴 어려워요. 지금은.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무언가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지금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 영어 등급에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추이가 여러분들한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추이를 특히 6월 18일 모의평가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수립하셔야 돼요. 아, 국어는 15점 올릴 수 있겠구나. 수학을 어떤 친구는 15점 올릴 수 있겠구나. 영어는 3등급, 4등급이었는데 2등급까지 끌어올 수 있겠네. 탐구는 이게 문항 숫자가 적으니까 한 몇 문제 더 맞추면 20점까지 올릴 수 있겠구나. 두 과목이니까 10점, 10점, 10. 이렇게 무언가를 계획을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두 번의 모의고사 보고 아, 나 몇 점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이런 망상을 가지지 마세요. 몇 점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맨날 생각해봐야 절대로 점수 오르지 않아요.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부분을 충실하게 내가 몰랐던 걸 알므로 진전시킨다. 그리고 이걸 내가 언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계획을 세운다. 여기까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성적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길 바라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가지를 무언가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1번, 2번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수시로 대학 가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시로는 대학을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시로 못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나는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선택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수능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수능까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라고 하면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2학기까지 받아놓은 내신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펼쳐놓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문과학생이라면 먼저 우선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과는 사회를 빼고 과학, 이 네 과목의 내신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는 각각 몇 등급이었는지, 1학년 2학기 때는 몇 등급, 2학년 1학기 때는 몇 등급, 2학년 2학기 때는 몇 등급, 이렇게 무언가를 쭉 적어 놓을 수 있어요. 쭉 적어 놓고 나면, 아, 국어는 내 성적이 예를 들면 2, 3, 2, 1 이렇게 성적을 받았어요. 내 학기 동안. 그럼 2, 3, 2, 1 이렇게 평균을 내면 국어는 평균 2등급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죠?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니까 평균 2등급이잖아요. 근데 국어의 내 내신 성적은 1학년 때는 2등급, 3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는 2등급, 1등급이라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점점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국어라는 과목은. 근데 내가 원하는 학과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때 나는 국어를 잘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학과야.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를 쓸 건데, 뭐 예를 들면 역사학과도 국어를 잘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죠.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국어랑 연관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면 국어도 3학년 1학기 때도 1등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죠. 수학도 딱 봤더니 3, 3, 2, 3 이렇게 만약에 받았어요. 어라? 이거는 2.75등급이네 현재는. 근데 나는 통계학과를 안 갈 거야. 경영학과 안 갈 거야. 나는 순수하게 인문대학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수학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일반적인 생각은 문과학생도 이과학생은 수학이 정말 중요하지만 문과학생도 상대적으로 수학을 정말 못하는 친구를 대학에 꼭 원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학력 과목이기 때문에 그럼 아 이것도 뭔가 최소한 3등급을 만들어야 되나? 2등급을 만들어야 되나? 무언가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학년 1학기 목표를 쭉 세우고 나서 이걸 가지고 내가 3학년 내신을 완성시키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만약에 이렇게 국영수사, 국영수가 내신을 딱 떼놓고 봤더니 내 내신 평균이 3등급이야. 예를 들면 딱 3등급이라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최소한 대학은 부산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경북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대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더니 부산대 홈페이지에 지난해 입시 결과가 올라와 있어요. 경북대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딱 봤어요. 딱 봤더니 어라? 인기 있는 학과, 뭐 경영학과, 기계공학과 뭐 등등의 학과는 평균 내신이 합격자의 평균 내신이 2등급이야. 그럼 내신 성적의 3등급의 친구가 2등급짜리 학과를 쓰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아, 그럼 난 경영학과나 이런 인기학과는 못 가겠구나.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여기도 어렵겠구나. 기계공학과 어렵겠는데? 이렇게 무언가 결론이 나와요. 근데 학과를 밑으로 쭉 내려가 봤더니 뭐 한문학과, 뭐 토목공학과 이런 데는 3등급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 내가 경북대, 부산대 토목공학과는 가겠구나. 한문학과는 가겠구나. 이렇게 무언가가 나와요. 근데 부산대나 경북대나 특히 서울에 있는 고려대나 연세대나 이런 대표적 학교 4개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40%가 들어가요. 그럼 현재까지 내신은 60%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1학년 1학기가 10%고 2학기가 10%고 2학년 1학기, 2학기가 20%씩 들어가고 3학년 1학기가 40%예요. 그럼 현재 3등급이라도 내가 만약에 이 3학년 1학기 내신을 2등급으로 맞춰버리면 내 내신 성적은
평균 내면 5학기에 4학기가 3등급이고 1학기가 2등급이니까 보편적 대학교는 2.8등급이 되겠죠, 평균이. 근데 이 부산대,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는 2.6등급으로 바뀌어요. 왜요? 앞에 있는 게 6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무한관리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럼 내가 2등급은 맞으면 2.6등급까지 가겠네? 그럼 내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가겠구나.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내가 전자공학과나 인기학과는 못 가겠지만 중간에 산업공학과는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대학교가 내가 썼을 때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 내신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활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첫 번째 이걸 염두에 두고 내 내신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일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신이 지금 2.6등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북대, 부산대가 딱 나왔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울산 통도사역에서 KTX를 타고 SRT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겠어요. 울산공항에 가서 서울로 비행기를 타야 되겠어요. 나는 무조건 경희대 이상은 대학은 가야 되겠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교과 전형으로 뽑는 아이들, 경희대는 교과 전형이 없지만 중앙대나 시립대 등 비슷한 레벨의 대학교를 딱 들어가 봤더니 내신 성적이 1.8등급, 2.2등급 이 사이에 모두 다 몰려 있어. 그럼 내가 최대치로 올렸을 때 2.8등급, 2.6등급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2등급 초반대 학과는 확률적으로 붙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럼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산대를 하나 쓰고 거기를 안정권을 하나를 붙여놓고 경희대를 쓰면 되지 뭐. 시립대를 쓰면 되지 뭐. 왜요? 수시는 6개 카드가 있으니까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전략을 세우면 당연히 나는 내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난 부산대 안 써요. 나는 경북대 안 쓸 거예요. 난 경희대를 쓸 거고요. 한양대도 꼭 써야 되고요. 나는 서강대 꼭 써야 되고요. 성대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나는 연고대를 써보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난 경희대 밑으로는 절대로 양보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순간은 내신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는 수시로 꼭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무언가 전환을 고민해야 되는 친구가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내신이 정말 의미 없는 친구들이 아니면 내신 관리는 끝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신을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린 걸 빼먹었는데 제가 교과 전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종합 전형은 교과랑 차이가 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교과는 내신을 정량평가해요. 정량평가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과 학생인데요. 국어는 1등급이고요. 수학은 4등급이에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2개 평균을 냈더니 2.5등급이네? 그래서 나는 2.5등급짜리 학생이 돼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나는 이과인데 국어는 1등급, 2등급인데 수학이 4등급이면 나는 4등급짜리 학생으로 대학이 평가가 돼요. 물론 4등급 내에 비슷한 아이들보다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 계열에 맞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전공에 맞게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과목이 중요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화학과를 갈 거예요. 그 고3 때 화학2를 배워요. 나는 수능에서는 화학2 선택 안 할 건데 그래서 이 내신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학생부 종합전형도 화학과를 쓰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친구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계성이 높은 학 과목을 무엇보다 잘해야 되는 것도 또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능과 관련된 얘기예요. 수능과 관련된 얘기인데 내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내신은 중간고사는 시간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너무 짧게 남았기 때문에 수능 관점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참고적으로 88학번이에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책을 사달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미안했어요. 가정 형편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때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책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막 샤프가 맨날 없어지고요. 무언가 아이들이 자꾸 남의 거를 가지고 가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때 제일 많이 봤던 책이 여러분들도 아직 보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볼 거라고 생각되는데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이런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 때는. 그럼 이런 책을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책이 없어져요. 같은 반 애가 훔쳐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같은 반 애들이 훔쳐가면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꼭 남의 반 가갖고 애들이 막 훔쳐와요. 그럼 저는 선택을 두 가지를 해야죠. 저도 남의 반에 가서 훔쳐오거나 아니면 그 책을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남의 반에 갖고 훔쳐오는 건 제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또 사야 되는데 잊어버린 책을 또 새 책으로 사기가 아깝잖아요. 앞에 좀 공부를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저희 때 제일 성행했던 게 뭐냐면 헌책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훔쳐간 놈들이 어떤 친구들은 또 지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헌책방에 가갖고 그걸 또 헐값에 팔아요. 그럼 그런 이제 헌책방에 가서 책을 사는 거죠. 제가 보던 책이 있으면 욕을 한번 하겠죠. 아, 어떤 놈 훔쳐가갖고 여기다 팔아먹은 거야? 그럼 제 책을 샀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 책을 못 찾아요. 그럼 이제 남이 보던 책을 다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럼 조금이나마 새 책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의 정석책을 딱 고르려고 하면 우리 때는 어떻게 골랐냐면 책을 뒤로 딱 펴요. 그러면 손때가 묻은 이제 정도가 책마다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상당수의 책이 앞에 한 50페이지 정도까지만 손때가 까맣게 묻어져 있고요. 이 뒤로 한 400페이지 정도는 다 하얀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책을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여러 번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옛날에 우리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단원이 나오거나 무언가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되면 다시 그 책을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대부분 언제였냐면 옛날에 수학의 정수책을 보면 처음에 집합과 명제가 나왔거든요. 저희 때는. 그 부분은 모두 다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와요. 거기까지는 색깔이 무언가 조금 까매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방정식, 함수 여기서부터는 무언가 책이 하얘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부는요. 내가 잘하는 과목을 내가 무언가 공부를 할 때 이게 하루를 투자해서 무언가 노력을 했더니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야 그 다음날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열나 어려운 문제를 밤새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친구는 전교 1등이 공부해야 되는 공부법이에요. 와 수학 30번에 해당되는 열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지 아씨 이거 왜 안 풀리지 이렇게 고뇌해야 되는 친구는 최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내가 무언가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이건 몰랐었는데 아 이거 2시간을 투자했더니 알았어 라는 걸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능률적으로 무언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런 과목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요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 학력평가를 봤는데 수능 등급이 제일 잘 나온 과목이 내가 그나마 무언가 공부에 흥미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은 다 4, 5등급인데 내가 국어가 2등급이야 이러면
처음에는 국어책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국어를 1등급으로 올려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는 게 단기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단기 목표가 되느냐? 기초 체력이 있어서 무언가 공부하는데 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걸 공부하는데 부담감이 적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분명히 시간 투자 대비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과목을 2등급을 4월 학력평가 때 받았다가 6월 달에 1등급으로 올라가는 순간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희열을 느끼게 돼요. 이런 희열을 느껴야 7월 달, 8월 달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12월 달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무언가 원동력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수학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나 이 미적분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도 해봐야지 라는 무언가 생각이 들어요. 현우정 선생님 들으면 될 거야. 무언가 양승진 선생님 들으면 될 거야. 무언가 김성원 선생님 들으면 무언가 해결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우리가 장기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취약 과목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언제까지요? 6월 모의평가를 볼 때까지.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바쁜 시간을 쪼개서 중간고사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무언가 비교과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그때 무언가 능률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조금 잘하는 과목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올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올해 입시 환경을 3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게 낮아진다, 하락한다, 넓어진다. 테마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제 무언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경쟁률이 낮아질 거예요. 뭐가요? 수시나 정시의 대부분의 전형들이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 고등학생 3학년 친구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 인원이 50만 명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시초예요. 다시 얘기하면 작년 고3은 우리나라 역사상 출생 인원이 마지막으로 50만 명이 유지된 세대입니다. 2년을 넘어가면 재작년 여러분들보다 2살 많은 선배들이겠죠. 우리나라 역사상 출생 인원이 60만 명이 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주는데 줄어드는 인구가 무려 15만 명이나 돼요. 작년보다도 6만 명 가까이가 인원이 줄기 때문에 학생이 준다. 여기에 대학의 정원이 줄었을까? 라고 질문하면 아니오예요. 그 모집하는 인원은 똑같은데 학생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률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담으로 하나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담으로 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누가 좋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아마 59년생 분들이 정년퇴직하셨을 겁니다. 이 59년생들이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때가 되면 내년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60년생이 정년퇴직을 하시겠죠. 여러분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갈 때. 근데 이제 그럼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언제부터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냐라고 하면 4년 뒤가 될 거예요. 4년 뒤가 될 건데 4년 뒤면 64년생이 정년퇴직해요. 64년생은 여러분들이 참고사고 알아두세요. 출생 인원이 90만 명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90만 명이 정년퇴직으로 사회에서 은퇴하실 때 50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서 무언가 구직 활동을 해요.
그럼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기회가 대학 가기도 좋고 취업하기도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남학생들은 더 좋아요. 남학생들은 왜 더 좋냐면 여러분들은 서울대 말고 울산대 말고 또 다른 대도 가죠. 군대라는 곳을 가요. 군대를 가면 보통 2년이 사회 진출이 늦어지죠. 대학 졸업이 늦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남학생들은 64년생이 아니라 66년생이 정년퇴직하세요. 그분은 출생 인원이 95만 명에 수렴해요. 제가 69년생이거든요. 제 친구들은 출생 인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자리를 양보하는 세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수험생은 계속 줄어요. 아, 대학 가기도 쉽고 취업하기도 좋구나.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서 취업하기가 조금 더 쉽다. 그럼 여학생은 또 좋은 게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학생은 대학 가면 미팅하기가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50만 명. 여러분들하고 학년이 똑같은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때야. 대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 미팅하니까 나이가 똑같겠지만 대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대부분 군대 갔다 온 복학생하고 미팅해요. 그럼 군대 갔다 온 3학년 친구들이 누구냐면 얘들이에요. 얘들은 여러분보다 15만 명이 넘게 많거든요. 그럼 남학생이 최소한 몇 명이 더 많아야 되죠? 7만 5천 명 이상이 더 많아야 되죠. 우리 여학생은 25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여기에 7만 명 이상의 남자애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는 남자 3명당 여자 2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미팅할 때 엄청나게 튕겨도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이건 여담이고 경쟁률이 얼마나 낮아질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아래쪽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작년에 34만 7천 명이 수능을 봤어요. 올해 몇 명을 볼 거냐면 30만 8천 명이 볼 거예요. 그래서 약 4만 명 정도가 줄죠. 근데 여기 또 뭐가 주냐면 작년에는 재수생이 진짜 많았어요. 13만 7천 명. 그 전년도보다 더 많았어요. 왜 더 많았냐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얘들이 작년에 재수한 거죠. 재수를 왜 많이 했냐면 얘들이 적으니까 많이 한 거예요. 얘들이 적은데 얘들이 왜 재수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애들이 주니까 재수하면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얘들도 재수 많이 하겠네요. 우리가 적으니까.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얘들이 재수하는 것보다 얘들이 재수하는 게 인원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재수생도 줄어요. 얼마나 줄 거냐면 약 17,000명 정도가 줄 겁니다. 올해. 그 수능은 약 6만 명 가까이가 올해 재수생이 줄 거다. 6만 명이 줄 거기 때문에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이만큼 경쟁률이 줄겠죠.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합격선이 내려간다. 여기에 이제 수시와 관련된 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2,200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빼고 일반 고등학교를 합치면 한 1,750개쯤 돼요. 특목고까지 다 더하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년 선배들이 300명짜리 고등학교였다라고 가정하면 전국의 평균 고등학교는 12.7% 아이들이 줄어서 올해 고3은 262명이에요. 그럼 인원이 약 28명씩 12.7%가 줄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문과, 이과,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보는 아이들의 비율이 거의 이 비율에 수렴해요. 작년에는 문과가 적게 줄고 이과가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는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 때는 작년에 비해서 문과나 이과나 12.7%씩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는데
줄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줄어도 전교 1등은 있죠. 그럼 작년에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서울대를 갔어요. 그럼 올해 우리 때 전교 1등도 서울대를 가야죠. 왜요? 서울대 정원 3,180명은 고정값이기 때문에 전교 1등 가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전교 10등이 예를 들어서 한양대를 갔어요. 그럼 올해 전교 10등도 한양대를 가야죠. 왜요? 한양대 이상의 정원은 서울대부터 2만 명이 넘어요. 정원은 고정값이에요. 그럼 학교 숫자가 1750개니까 1등한 친구랑 전교 10등한 아이들의 숫자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들까지 똑같이 한양대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작년에 270등짜리가 갔던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물론 대학을 안 갔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 270등 하는 친구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모 대학교를 갔어요. 학교 이름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쪽 근처에 있는 저쪽에 이제 뭐 어디라고 얘기할까? 경상북도의 공무원 사관학교 어떤 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거기를 갔으면 올해는 그 대학을 갈까? 작년에 270명, 300명 중에 270등이니까 가래가 있었죠. 근데 올해 262명이니까 270대 갈 대학이 가래가 없죠. 그럼 그 학교는 뽑을 애가 없어진 거죠. 그럼 올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등수대로 대학을 작년 선배들이 들어간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 비슷하게 들어갈 건데 하위권 애들이 들어갔던 대학은 올해는 애들을 못 뽑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건 대학이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점점 서울에서 멀어지는 대학교는 올해부터 신입생 뽑기가 진짜 어렵겠다. 국공립대 빼고 이게 대학의 고민입니다. 인기학과 빼고 이게 대학의 고민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근데 뭘 고민해야 되냐면 300명일 때 만약에 여러분들 선배가 전교 30등을 했어요. 국어를. 그럼 이 아이는 300명 중에서 30등이니까 상위 10%죠. 그럼 내신이 2등급이겠네요. 왜요?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근데 260명으로 줄었어요. 똑같이 30등이에요. 그럼 똑같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나는 내신 성적이 2등급이라고 안 찍혀요. 왜요? 전교생이 260명이다 보니까 전교 30등을 하면 11%를 벗어나거든요. 12%가 넘어가요. 그럼 나는 몇 등급이 되죠? 3등급으로 바뀌어요. 다시 얘기하면 작년 고3보다 올해 고3은 평균적으로 내신 등급이 뒤로 밀리겠죠. 9등급에 가까워져요. 내신 등급에 영향이 별로 없을 만한 대학교가 어딜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교는 내신 영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상위 1% 이런 애들 뽑으면 상위 1%니까 인원이 이렇게 줄어봐야 그대로 내신이 1등급 대 초반일 거예요. 근데 나머지 대학교는 합격선이 다 내려갈 건데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 둔 게 작년에 2등급은 올해 2.15등급으로 바뀐다. 이렇게 내신 등급이 변하는 게 올해의 특징일 거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격선이 하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해당되겠죠.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근데 인원이 안 줄어야죠. 모집 인원이. 근데 올해 입시는 교과나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럼 뽑는 문은 더 넓고 애들이 줄어서 내신 등급이 더 떨어져 있으니 합격선은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대학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아까 수능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작년에 수능을 48만 명 봤어요. 올해 42만 명쯤 본대요. 수능 성적표에는 뭐가 기재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분위가 기재돼요. 그리고 표준 점수도 기재되죠. 근데 우리가 100분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분위가 뭐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만약에 100분위를 90 맞았다라고 얘기하면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수의 성적이 높은 아이가 10명쯤 돼.
난 10등쯤 한 아이야 라고 우리는 추정 가능해요. 그럼 작년 수능이 48만 명이 봤으면 100분이 90을 받았으면 나보다 전국 수능을 국어를 잘 본 아이가 예를 들면 전국에 4만 8천 명쯤 있겠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올해 100분이 90 맞았어. 똑같은 100분이 90이죠. 똑같이 상위 10%죠. 근데 올해는 42만 명밖에 수능을 안 볼 거라서 4만 8천 등이 아니라 4만 2천 등으로 등수가 올라가요. 몇 등이 올라가는 거죠? 6천 등이. 똑같은 100분이 90을 맞았는데. 그럼 작년에 4만 8천 등이 들어갔던 100분이 90은 올해 100분이 90의 성적을 뽑을 수가 없겠죠. 왜요? 작년에 4만 8천도 뽑았으니까 올해도 4만 8천 등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90은 통계적으로 올해는 88이 좀 넘는 아이가 등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분이 10점당 1.3점씩 과목당 점수가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합격선이 내려가겠죠. 그럼 이게 수시거나 정시까지 내려가는 무언가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늘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연세대 이런 대학교는 좀 많이 늘었지만 대다수 대학교를 다 합치면 거의 인원 변화가 크게 있지 않아요. 줄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시는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물론 상위권 대학교예요. 상위권 대학교입니다. 상위권 대학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돌리면 작년에는 정시가 22.7%였는데 올해 정시는 23%예요. 꼴랑 0.3%밖에 안 늘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주요 대학교를 보면 여기 25.4%였는데 여기 29.2%예요. 그럼 몇 프로가 늘었죠? 거의 4%가 늘었어요. 어디가 제일 많이 늘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스카이라고 한 대학교가 올해 2,585명을 뽑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242명이 는 거래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작년에 뽑았던 인원이겠네요. 그럼 작년에는 2,343명을 뽑은 거예요. 2,340명을 뽑았는데 240명이 늘었으니까 약 9%가 늘었죠. 맞죠? 그 밑에도 해볼까요? 8,240명을 경희대상에서 뽑는데요. 이게 760명 늘어난 거래요. 그러면 이 760명을 빼면 작년에는 7,500명도 안 되게 뽑았어요. 7,480명 뽑았죠. 10%가 훨씬 넘게 늘었죠. 아, 스카이는 9%, 경희대 이상까지도 하면 11% 가까이가 늘었어요. 전국대학교 주요 여기 15개 대학교까지는 4% 늘었지만 어디까지요? 경희대까지는 10%가 넘게 늘었어요. 뭐가요? 정시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이 이만큼 10%가 늘어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애들이 줄어서 100분이 10점당 1.3점이 내려가는 거를 합치면 실제로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올해는 교과나 종합으로 대학 가기도 작년보다 쉬워졌지만 뭐도 정말 쉬워졌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것도 쉬워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중에 제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수시 설명회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때까지 어떤 과목을 무엇을 열심히 공부할 건지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시를 위주로 준비해야 되는 친구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복기시키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시로 대학 가야 되는 친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이 좋은 친구예요. 뭐에 비해서요? 모의평가, 학력평가 성적 결과보다 수능이 내신이 훨씬 더 좋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당연히 나는 수시형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신 2학년 때까지 때 보고 요번에 학력평가 본 거 6월 모의고사 본 것까지를 좀 비교를 한번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보는 걸 고민하시고 거기에까지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무언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반대로 정시를 위주로 준비해야 되는 친구는 내신 여태까지 만들어 온 내신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는 도저히 못 써. 근데 나는 그 원하는 대학교, 목표 대학교를 전혀 변경시킬 마음이 없어. 올해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정시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또 정시형 인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내신은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신은 되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8월 첫째 주가 되면 모든 학교가 다 끝날 거예요. 그럼 이 시험 결과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수시를 준비하기 위한 내신 준비가 끝나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때까지 내신을 3등급 평균을 맞았어요. 그럼 이건 올해 대학을 들어갈 때도 3등급인 거고요. 내년으로 대학 갈 때도 3등급이고요. 내후년에 대학 갈 때도 3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은 여러분들이 8월달, 올해 시점 8월달이 되면 뭘로 바뀌냐면 고정값으로 바뀝니다. 내신은. 하지만 정시라에 해당되는 수능은 고정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올해 12월 3일 날 시험을 보면 올해 한 번 써먹는 거예요. 올해 대학 안 가. 그럼 내년에 시험을 보면 다시 성적표를 다시 받아요. 그럼 수능은 1년짜리 고정값이에요. 그럼 1년마다 변동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 근데 이건 실수로 안 나올 수도 있죠. 무언가 그랬을 때 내년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은 고정값이에요. 그럼 내년에 여기다가 더 덧붙여서 성적을 올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은 재수생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년을 더하면 변동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3학년 1학기 내신은 최선을 다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학생들마다 특히 조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요 지금 내신을 가지고 경북대 치대쯤 쓰면 붙을 것 같아요. 부산대 한의대쯤 쓰면 붙을 것 같고요. 저는요 지금 저 내신 가지고 경북대 국어교육과 쓰면 무조건 붙어요. 이렇게 내신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도 나 이거 경북대 의대쯤도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못 정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두 개를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수시에서는요. 우리가 논술이나 면접을 우리가 대학별 고사라고 얘기하죠. 이 면접이나 논술을 수능 전에 볼 수도 있고요. 수능 뒤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수능 전에 보는 건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수능 전에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합격, 불합격의 여부는 모조리 다 대학의 선택권에 넘어가요. 반면에 면접이 수능 뒤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능 시험을 봤더니 수능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이, 그 대학 면접 보러 가야 되겠구나 라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죠. 수능 뒤에 면접이 있으면. 반대로 내가 수능을 잘 봤어요, 평소보다. 그 내가 원서를 수시에 집어넣었던 그 대학교, 여긴 정시로도 붙겠는데? 이러면 면접을 안 보러 가도 되죠. 그럼 이런 대학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권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있는 대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둘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처럼, 연세대 학종처럼, 부산대 학생부 종합처럼, 경북대 학생부 종합처럼 면접이 수능 뒤에 있는 학교를 쓰게 되면 수능 준비도 병행하면서 여태까지 확보해 놓은 내신도 활용하면서 수시 정시를 모두 다 노릴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또 그렇게 쓸까를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태까지 만들어 온 내신이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예요. 저는 기계공학과예요.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 놨는데 저 수능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경북대를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 돼요. 학생부 종합 면접 있는 걸로. 또는 경북대 논술, 부산대 논술로 수능 뒤에 보니까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들의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 집중할 거냐를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신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수시형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친구는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내신 잘 받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에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은 내신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비교과에 신경 쓰셔야 돼요. 비교과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소개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무언가 자율활동, 남아있는 수상실적, 독서활동 기록사항 등등을 무언가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다? 라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내신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과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또는 전 과목 이렇게 반영되는 대학이 뭐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원할 대학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거는 과목별 가중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문과인데 수학 1등급, 이것도 교과전형이 엄청난 강점돼요. 난 국어국문학과 쓸 건데도. 하지만 내가 종합 쓸 거면 자연계 친구는 수학이 정말 중요해요. 난 생명과학과 쓸 거면 생명과학이 중요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목에 따라서 무언가 등급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아이는 종합에 맞는 아이예요. 1학년 내신보다 2학년 내신이 더 좋고 3학년 내신이 더 좋은, 우리가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일신, 우일신 하는 친구를 학생부 종합전형 인재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내신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목표 세우시면 되는데, 두 번째, 올해 여러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가 워낙 늦춰졌어요. 작년까지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여기 지금 6, 7월 달만 기록해놨는데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이 이렇게 다양한 경시대회를 통해서 수상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무언가 전공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다채롭게 만들어놨던 게 여러분들 1년 선배들까지예요. 근데 올해는 이런 게 거의 무력화되어 있죠. 몰 수가 없는데 동아리를 어떻게 해? 그죠? 무언가 시험 보는 걸 지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시대회를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들을 만들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만의 무엇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남아있는 3학년 1학기에 세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 나만의 활동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는 독서 활동 사항이에요. 이런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적힐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특히 내가 생명공학과를 갈 거야 이러면 생명과학 시간에 선생님께 학교에서 유전을 배운다라고 하면
유전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유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무언가 생명과학자를 찾아서 그 양반의 어떤 책에 대해 관련된 무언가 질문 선생님께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서 세특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기지도 학습을 이런 것까지 했다라는 걸 기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책을 독서활동 기록사항에 남겨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등등을 해 주셔야 된다. 과목 성적 올려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다. 이걸 근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대학은 4번 빼고 일단 1번 이거예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럼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래요. 그럼 내가 1번을 여러분들이 테마를 정해야죠. 그럼 1번에 내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나는 자율학습을 맨날 365일 밤 10시까지 했어요. 이런 걸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정 과목을 내가 왜 열심히 하게 됐는지 계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과목에 어떤 이유로 동기로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어떤 것까지 했다. 이건 본론이에요. 이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무언가 계속 깊이 있는 탐구를 하다 보니 내가 이런 분야까지 계속 나의 지적 호기심을 느끼게 됐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결론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쪽으로 나의 진로 선택을 하게 됐다. 이런 등등을 써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느낀 점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걸 적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설을 썼는지 실제로 얘가 경험을 한 건지를 대학은 찾아봐야 되는 거죠. 뭘 갖고 찾냐?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찾아요. 얘가 1학년 때 이런 활동을 통해 갖고 이런 과목에 대해서 호기심을 더 느끼게 됐구나.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무언가 하다 보니까 2학년 때 동아리 이런 걸 들어서 이런 활동을 한 거구나. 본론은 이걸로 썼구나.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1번을 쓰려고 하면 나의 학생부의 1학년, 2학년 걸 가지고 무언가 쓸 과목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문학과를 쓸 거면 아무래도 국어와 연관된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과목을 선택하면서 무언가 만들어 나가다 보면 무언가 빈틈이 보일 거예요. 이 활동이 더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걸 지금 3학년 1학기 아직 남아있으니 채우라는 거예요. 앞서서 보여드린 여기에 이렇게 무언가 이 방법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사항으로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들어 온 학생부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어떤 주제로 무엇을 어떤 스토리로 쓸 건지를 대비 한번 해봐야 내가 뭘 채워야 되겠구나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번, 2번, 3번까지는 이 작업을 꼭 요번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시면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걸 수시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 마지막 수능 최장력 기준을 무슨 과목으로 맞출 거냐 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이건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내시면 된다. 무언가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해주셔야 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 목표로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과목이 뭐지? 어떤 과목을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한 과목, 두 과목을 잡아서 6월 모의평가 때 그 과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수시에 그 과목을 내가 수능 최저로 활용해야 되겠구나. 무언가를 나중에 무언가 연속성으로 만들어 나기가 무엇보다 쉬울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수시로 원서 쓸 때 교과나 종합으로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너는 경북대까지 쓰기는 완전 안정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너한테 울산대를 하나 꼭 썼으면 좋겠어. 울산대 경영학과 하나만 쓰자. 울산대 기계공학과 하나만 쓰자. 이렇게 해서 원서를 쓰게끔 유도하세요.
쓰기 싫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하고 비교했을 때 울산대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산하를 썼어요. 안정권. 선생님, 그 다음에 그럼 어디 써요? 그때 선생님이 울산대보단 영남대가 좀 낫다? 울산대보단 동아대가 좀 나을 것 같지 않니? 여기도 한 장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 장을 더 썼어요. 선생님, 저 경북대, 부산대 쓰고 싶어요. 그래, 거기는 과를 좀 낮춰서 쓰자. 그래서 무언가를 부산대, 경북대를 또 종합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4장을 쓴 거죠.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예를 들면 한양대야. 이렇게 꿈이 있어요. 선생님, 저 한양대 교과나 종합으로 안 될까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 안 해줘요. 안 돼, 이 자식아. 뭐 이러든지 그냥 가버리세요. 선생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렇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교과 종합이 안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2장의 카드가 남아있어요. 4장을 썼으니까 수시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노려야 되는 게 논술이라는 키워드라고요. 이 논술은, 교과 종합은 내가 수시에 원서를 쓸 때 합격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전형이에요. 근데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대학의 논술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그 논술에 적합하게 얼마나 잘 썼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나중에 수시에 4장을 무언가 3장을 5장을 교과 종합에 쓰고 자소서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있으면 준비하셔도 된다고요. 왜요? 대부분의 논술 고사는 수능 시험 뒤에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과 종합의 수시 원서를 9월 달에 쓰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추는 거 빼고는 거기에 잉여 시간에 논술도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 논술로 합격할 때는 내신도 상대적으로 꽤 낮아요. 왼쪽에 있는 경희대 4등급 때까지 작년에 붙었대요. 이 오른쪽에 동국대도 거의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붙었대요. 그럼 논술은 내신이 조금 무력화될 수 있구나 라고 여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내신이 비중 있게 반영하는 학교예요. 그러면 연대나 한양대나 서울시립대나 이런 대학교는 내신을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이 6등급, 7등급에도 쓰는데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신이 이 정도가 되는데 크게 무의미하구나.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논술 문제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논술을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이 대학은 그래도 준비를 좀 하면 가능성이 있겠는 걸 찾으시면 돼요. 하나하나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작년에 논술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고요. 재작년 것도 올라와 있고요. 올라와 있는 문제를 봐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문과, 이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봐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시를 교과나 점으로 어디를 쓸까 무언가 고민을 하고 나서 잉여 카드가 남는다고 생각되면 논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좀 한번 참고를 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이제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는 친구는 뭐 말씀드릴 게 별로 필요 없어요. 내신은 아까 제가 경희대, 동국대 잠깐 보여드렸지만 때에 따라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요? 내신 성적이. 수능으로 대학 가는 친구가 왜 내신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수능으로 대학 가더라도 수시에서 원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논술로 쓰거나 무언가 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로 원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내신이 필요한 대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별고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아까 수시에 교과나 종합으로 갈 친구들은 그걸 먼저 찾아내고 나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지만, 논술을 수능으로 대학 갈 친구는 대학별고사 준비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면, 저희 학원에 재수생이 6,000명 이상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수생들이 상대적으로 논술로 합격한 아이들이 많아요.
왜 맞냐라고 질문하면 고3 때 걔들도 못 붙었어요. 한 번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 친구들이 강점이 되는 건 뭐냐면 제 수학원은 저희 특히 메가스터디는 2월 달부터 일주일에 3시간씩 논술 수업을 집어넣어요. 정규 프로그램에. 수능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일주일 내내 수능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성적 오르지 않아요. 무언가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는 논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씩 실제로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면 9개월 정도 되잖아요. 9개월 4주씩 잡으면 36주쯤 된다라고 가정하면 36주에 3시간이면 100시간밖에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좀 빼서 논술에 대한 기초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능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부터 공통적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하나 메꿔나가는 기본적인 학습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아직도 수능까지는 6개월이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수능을 2달 후에 시험 본다라고 가정하고 수능 준비하시면 안 돼요.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잘 메꿔 나가면서 12월 3일 날 극대의 효과를 느낄 건가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부했는데 잊어버려서 틀리는 게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몰라서 틀리는 건 나중 수능 볼 때 후회 남지 않아요. 근데 수능 볼 때 가장 아쉬움이 남는 건 분명히 공부했던 건데 이런 문제를 틀렸을 때 가장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반복을 어떤 텀을 가지고 이걸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어떤 단원을 어떤 부분을 완성 있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언제쯤 내가 다시 반복할 건지 우리가 미래의 일기장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5월 며칠 날 무슨 단어를 공부했는데 이거를 일기장, 미래 일기장 9월 15일 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조금 더 올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힘겨워하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언가 위기에서 영웅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만 힘들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든 이런 상황은 조금 즐기는 마음보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힘든 시기, 특히 이제 올해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험난한 여름 잘 보내셔서 소기의 성과를 잘 이루시길 바라면서 수시 때 수시 전략 설명회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